새벽 5시 서연은 반죽 발효 타이머에 눈을 떴다. 손끝으로 밀가루 반죽을 눌러보며 오늘도 고요한 공방 안을 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저 멀리 가로등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아버지 한도일이었다. 67, 평생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그는 퇴직 후에도 손을 놓지 못했다. 요즘은 동네 국수집 배달을 돕는다며 낡은 라보 트럭을 몰고 다닌다. 서연은 오븐 앞에 서서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다. 트럭 적재함에 국수 박스를 실으며 허리를 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또 고장났네. 며칠 전에도 시동이 꺼져 길가에 세워둔 적이 있었다. 서연은 그때도 달려가 견인차를 불렀다. 아버지는 괜찮아. 금방 고쳤어. 하며 웃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저 트럭은 이미 한계였다. 공방 문을 열고 빵 냄새가 퍼질 무렵 아버지가 들어섰다. 서연아, 아침은 아빠는요? 또 걸으셨죠? 국수집 사장님이 주셨어.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다.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자신의 끼니는 얼버무렸다. 서연은 각 구운 식빵 한 조각에 버터를 듬뿍 발라 건넸다. 아버지는 뜨거운 빵을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다. 우리 딸이 만든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하루가 시작됐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불안이 자리했다. 저 낡은 트럭, 저 굽은 허리, 그리고 언제까지고 괜찮다고만 하는 아버지. 그리고 서연은 아직 몰랐다. 몇 달 뒤 자신의 공방 이름이 낯선 문자에 팔려나갈 거라는 걸. 서연은 오늘도 반죽을 치대며 생각했다. 이젠 내가 아빠를 지켜야 할 때인가? 서연은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초등학교 때는 급식 배식을 도맡았고 중학교 때는 청소 당번을 대신해줬다. 고등학교 때는 조별 과제를 혼자 떠안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선생님들은 서연이는 참 착하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착함에는 대가가 따랐다. 공방을 연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단골 손님이 오늘 현금이 모자라네. 다음에 줄게 하면 괜찮다고 했다. 예약 취소를 전날 밤에 통보해도 그럴 수 있죠 하며 넘겼다. 납품업체가 불량 재료를 보내와도 이번만요 하고 받아줬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케이크를 받아들고는 생각보다 작네요. 할인해주세요. 했다. 서연은 이미 주문서에 명시된 사이즈였지만 결국 1,000원을 깎아줬다. 그 손님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섰다. 그날 밤 서연은 공방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봤다. 미수금 28만 원, 무료 제공 6건, 할인 누적 12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문득 깨달았다. 착함이 아니라 그냥 호구였구나. 다음 날부터 서연은 달라지기로 했다. 예약 취소는 전날까지만 받고 그 이유는 환불 불가. 불량 재료는 즉시 반품. 가격 흥정은 단호히 거절. 처음엔 어색했다. 원래 안 그러셨잖아요? 하는 손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원칙이에요. 공방 벽에 붙은 메모지에 서연은 한 줄을 적었다. 배려는 하되 경계는 지킨다. 원칙은 벽이 아니라 울타리였다. 타인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서연은 그제야 알았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리고 진짜 착함은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걸. 공방 문을 닫으며 서연은 메모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손해보지 않기로. 이제는 나부터 지키기로.
그런 서연에게도 지키지 못한 경계가 하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남편 민호였다. 민호는 연애할 때 온순했다.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도 서연이 좋은 대로 했고 선물도 꼬박꼬박 챙겼다. 결혼 전 부모님께 인사 올 때는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타났다. 아버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혼 후 민호는 달랐다. 설거지는 내일 하면 안 돼? 했고 벗어놓은 양말은 침대 옆에 나뒹굴었다. 화장실 변기는 늘 뚜껑이 열린 채였고 쓰레기통은 넘쳐도 모른 척했다. 서연이 이것 좀 치워줘 하면 알았어 하고는 게임을 켰다. 어느 날 서연은 공용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생활비 입금란은 석 달째 비어 있었다. 민호에게 물었다. 생활비는요? 아, 깜빡했어. 다음에 넣을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처음엔 참았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사소한 것들이 쌓이며 서연의 가슴 속엔 돌멩이가 하나씩 쌓였다. 왜 매번 나만 치워야 돼? 에이, 그 정도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민호는 서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위생은 취향이고 집안일은 시간 날 때 하면 된다고 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공방 일에 집중했다. 빵을 반죽하고 오븐을 돌리고 손님을 응대하는 시간만이 숨통을 틔워줬다. 그렇게 결혼 3년 차 서연과 민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대화는 줄었고 잠자리는 각방이 되었다. 서연은 가끔 생각했다. 사랑했던 건 민호였을까? 아니면 온순하게 보였던 그 가면이었을까?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다. 갑상선암 일기.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 초기입니다. 수술 후 예후가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귀엔 암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초기라는 단어도 그날은 위로가 안 됐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하필 나한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부모님께 전화했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엄마. 초기래. 서연아,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날부터 부모님의 문자가 쏟아졌다. 아침마다 잘 잤니? 점심 때면 밥 먹었어? 밤이면 일찍 자야 해. 서연은 매번 응, 괜찮아 하고 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민호는 달랐다. 암이래도 초기잖아. 요즘 갑상선암은 괜찮다잖아. 했다. 수술 날짜를 정하자. 그날 회사 일정 있는데 하며 난색을 보였다. 서연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수술 전날 밤 서연은 공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오븐은 꺼져 있고 반죽도 없었다. 텅 빈 작업대 위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민호를 위해 참았고 손님을 위해 양보했고 남들 눈치 보며 착하게 살았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내 몸은 언제 한번 제대로 챙겨본 적이 있었나? 서연은 공방 거울 앞에 섰다. 수척해진 얼굴, 지친 눈빛,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부터 지키자.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 잘 견뎠어. 서연은 그제야 안심하며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나를 먼저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퇴원 후 일주일 서연은 공방 일을 잠시 쉬며 회복에 집중했다. 목에 붙인 거즈를 갈아붙이며 거울을 볼 때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다. 아버지가 여전히 그 낡은 라보 트럭을 몰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오후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다 아버지의 트럭이 골목 어귀에서 시동이 꺼진 채 멈춰 선 걸 봤다. 아버지는 보닛을 열고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급히 뛰어나갔다. 아빠, 또 고장났어요? 아니야. 금방 고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고 허리는 굽은 채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날 밤 서연은 중고차 사이트를 뒤졌다.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차. 아버지가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차. 여러 매물을 비교하다 소형 SUV 한 대를 찾았다. 주행거리도 적당하고 상태도 괜찮았다. 며칠 후 서연은 아버지를 중고차 매장으로 데려갔다. 서연아, 이게 무슨... 아빠 차예요. 제 이름으로 사서 아빠 명의로 이전할 거예요. 안 돼. 이런 큰 돈을... 아빠. 서연은 아버지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 수술 잘 받았잖아요. 근데 아빠가 사고 나면 저는 어떡해요? 제가 아빠 안전 챙길 차례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말했다. 받아주세요. 제발.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차 열쇠를 아버지 손에 쥐어줬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열쇠를 받아들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나도 약속할게. 안전운전하고 무리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빨리 나아야 해. 약속이야. 네, 아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세차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버지의 옆얼굴은 언제나처럼 단단했지만 눈가엔 촉촉한 기운이 맴돌았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었다. 부모님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 서연은 그제야 알았다. 진짜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는 걸. 라보 트럭은 고철상으로 갔다. 서연은 그 트럭을 보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아빠도 나도 안전하게 살자. 평온했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케이크 예약하고 입금했는데 왜 연락이 없어요? 서연은 당황했다. 예약 명단을 아무리 뒤져도 그 손님의 이름은 없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다. 손님이 보내온 문자 캡처 화면에는 서연 공방의 상호와 로고가 선명했지만 내용은 서연이 보낸 게 아니었다. 개업 5주년 감사 이벤트, 모든 케이크 반값, 예약금 입금 시 우선 배정. 서연의 손이 얼어붙었다.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5통, 10통, 20통, 모두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예약금을 보낸 사람, 당일 방문 예정이라는 사람, 심지어 지인에게 추천했다는 사람까지. 저는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믿지 않았다. 그럼 이 로고는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항의는 점점 거세졌다. 공방 SNS에는 악플이 달렸고 평점은 추락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 발신 번호를 확인했다. 낯선 번호였지만 입금 계좌는 더 충격적이었다. 윤말순, 시어머니였다. 서연은 즉시 시댁으로 전화했다. 시어머니는 태연했다. 아, 그거? 서연이 공방 잘 되니까 나도 좀 거들어 주려고. 내가 예약 받아서 너한테 넘겨주려고 했지. 어머니, 제 허락도 없이 왜 그러세요? 이거 영업방해예요.
영업방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장사 도와주는데 무슨 영업방해야? 너무 야박한 거 아니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호에게 전화했지만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오해 아니야? 하며 어머니 편만 들었다. 도와주는 척 이름을 훔쳤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무단 도용된 로고, 원본과 문자 속 이미지를 나란히 캡처했다. 사기성 문자, 입금 계좌 내역, 고객 항해 녹음까지.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경찰서로 향했다. 영업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경찰은 가족 간 일인데 괜찮겠어요?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건 원칙의 문제니까요.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시댁에서였다.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다. 서연은 메모지에 적힌 문구를 다시 읽었다. 배려는 하되 경계는 지킨다. 경계를 넘은 건 서연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시댁은 발칵 뒤집혔다. 시아버지가 공방으로 찾아왔다. 윤말순과 달리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너의 장모가 잘못했어. 내가 단단히 말했으니 용서해줘. 아버님,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가족이면선을 더 지켜야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며칠 후 윤말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문자만 날아왔다. 서연은 합의를 거부했다. 대신 3가지 절차를 밟았다. 증거 모으기, 고소장 접수, 피해 공지와 복구.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냈고 사기 문자의 진상을 공개했다. SNS 악플은 서서히 줄었고 단골 손님들이 힘내세요 하며 주문을 넣었다. 민호는 끝까지 냉담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던 그는 왜 엄마를 경찰서까지 보내냐며 서연을 비난했다. 서연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민호 씨, 이혼합시다. 뭐, 당신은 가족을 지킬 생각이 없잖아요. 엄마만 감싸고 제 편은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서명했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서연은 짐을 싸서 공방으로 돌아왔다. 시댁과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고 민호와의 이혼도 정리됐다. 손에 남은 건 공방과 원칙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다. 원칙을 지켰고 자신을 지켰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혼 후 서연은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했다. 공방도 새로 단장했다. 낡은 간판을 떼고 벽을 밝은 색으로 칠했다. 오븐도 새 걸로 바꿨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 차를 몰고 국수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가끔 공방에 들러 오늘은 뭐 만드니? 하며 반죽을 구경했다. 저녁엔 셋이 둘러앉아 국수를 삶아 먹었다. 서연아,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예전엔 늘 뭔가 참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서연은 웃었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 이제는 참지 않았다. 억지로 맞추지도 눈치 보지도 않았다. 공방 손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솔직했다. 3개월마다 병원 검진을 받았다.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의사는 잘 관리하고 있네요 했다. 서연은 매번 검진 후 공방 메모지에 적힌 문구를 다시 읽었다. 배려는 하되 호구는 되지 않기.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기. 서연은 그 두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어느 봄날 공방 문을 열자 벚꽃잎이 날아들었다. 서연은 반죽을 치대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차가 골목을 지나갔고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오늘도 빵을 구웠다. 이제는 후회 없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 여러분은 배려의 경계를 어디에 그으셨나요?